반갑습니다. 장지민 선생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3부 정치에 관련된 좀 이론들을 이제 배워보면 이제 대망의 독학사 1단계 국민윤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제3부 민주주의론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좀 도덕적인 성격의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정치학 개론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론이라고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국가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민주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시스템, 어떤 민주주의를 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인 원칙, 이런 좀 되게 원론적이고 좀 이론 중심의 그런 개념 중심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배운 건 뭐 윤리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뭐 이런 것들을 배웠죠. 뭐 공자, 맹자, 순자, 유학의 전개 과정, 한국 윤리의 흐름, 이런 정말로 윤리틱한 내용들을 배워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4강에 걸쳐서 민주주의론이라는 걸 순서대로 이제 챕터 1, 2, 3, 4 4강에 걸쳐가지고 제가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요, 제1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이제 우리가 대충 파악이 될 겁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배우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의미, 내지는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든가 또는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치라는 걸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 그 제도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제목으로 한번 순서대로 가볼게요. 제목 순서대로. 첫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의 이념이죠. 자, 보세요. 민주주의의 이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른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성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제 갓 성인이 되신 우리 회원분들도 있을 텐데, 이념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념이 뭘까요? 이념이라는 건 궁극적인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목적과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최고의 목적,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건, 잘 봐. 민주주의라는 건 뭔가 이념과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민주주의 자체는 목적입니까? 도구입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목적이야? 수단이야? 이거부터 대답을 해야죠. 목적일까? 수단일까? 당연히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정치는요. 이거는 도구적인 개념이에요. 도구 내지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구 내지는 수단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잘 만들어진 도구를 통해서 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목적이 뭐냐면요. 단 4글자입니다. 바로 인간 존엄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인간 존중, 내지는 인권 실현,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인권 존중이라 나와 있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인권이 뭐죠? 인간의 권리라는 뜻이죠. 그죠? 인간의 권리, 다른 말로 천부인권, 뭐 자연권, 기본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최대한 존중해주고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그죠?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잘 만들어진 도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다시 한번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 궁극적인 이념은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잘 만들어진 인간 존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근데 이 인간 존엄이란 말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존엄. 뜻이 뭘까? 이 존엄이라는 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존중받고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다는 거죠. 인간은요, 인간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존중받고 대접받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 존중받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그죠?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동남아에서 건너온 해외 노동자든 간에 그들도 인간입니다. 맞죠? 아프리카 흑인들도 인간이에요. 알아먹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 마땅할 그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궁극적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는 되죠?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의 일부입니다. 자, 좀 볼게요. 민주주의 이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민주주의의 정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민주주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이어서. 이념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민주주의가 과연 뭔가 그 민주주의의 뜻,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많이 들어본 단어죠. 민주주의. 이거 한자로 한 번만 써볼까요?
이게 무슨 민자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쌤 이름이 진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민입니다. 저는 백성 민자를 쓰고요. 뭐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저는 무슨 진짜게요? 저는 다스릴 진짜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 간지 작살입니다. 예, 뜻이 뭡니까? 백성을 다스려라 라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약간 저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민은 백성 민자를 써요. 다음 주는 뭘까요? 주인 주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여기 뒤에 나오는 주의는 뭐 무슨 리즘, 그죠? 사상,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뭐 이데올로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 백성과 국민이 그 국가의 주인이 된다. 맞죠? 왕 또는 몇몇 귀족 계급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국민들이 그죠? 전부 다 그 국가의 주인공,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어떤 한자식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요, 민주주의라는 걸 영어로 바꾸면 뭡니까? 옆에서 써볼게요. democracy라고 얘기를 합니다. democracy. 영어로는 democrac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민주주의의 어떤 어원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원. 이 단어의 근원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아마 다음 강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정치라는 것이 언제 처음 생겼는가 이거를 이제 배워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텐데 그게 다음 강에 나오니까 지금 조금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치라는 사고방식과 그 정치 형태는요. 옛날 26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바꿔드리면 이 데모크라시는 데모스라는 말과 크라티아 또는 크라토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데모스와 크라티아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데모스 뜻이 뭐냐면 다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반대말입니다. 숫자가 졸라 많다라는 의미고요. 크라티아 이건 지배라는 뜻이에요. 또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데모스 크라티아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는 뭡니까? 그럼요. 다수가 지배하고 민중 전체가 통치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치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상으로만 본다면 그 의미 전체의 맥락으로만 본다면 전체 백성이 주인이다 라는 말과 다수가 지배하고 전체 민중이 통치한다라는 의미는 거의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알아먹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의미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우리 교재를 보면 민주주의 의미를 이렇게 또 분류를 시켜놨어요.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와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좀 어렵게 가볼게요. 조금만. 협의의 민주주의와 광의의 민주주의. 이렇게 좀 분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 뭐 좁은 의미, 광의, 넓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협의 민주주의는 뭐냐? 교재 보세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나와 있죠. 정치 형태.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입니다. 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뭐를 기억을 하시면 되느냐?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수가 지배하고 민중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가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데모스크라티아 줄여서 DK 할게요 그냥. 데모스크라티아가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넓은 의미 이 광의의 민주주의는 뭐냐? 생활 원리 또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건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이에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란 무슨 뜻이냐? 민주주의 또는 민주라는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넓게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소개시켜드리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죠? 이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민주, 이게 민주주의란 뜻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의 그 민주주의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쪽입니다. 왠지 아세요? 백성이 주인이고 다수가 지배하고 민중이 통치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화국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1조거든요. 헌법 제1조요. 알아먹겠죠?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의 그 민주가 가장 대표적인 정치 형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인 이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예는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장진민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진민쌤은 되게 민주적인 선생님이죠. 그럼 민주적인 선생님이다. 개똥이는 참 고놈 참 민주적인 학생이지 라고 얘기할 때 그 민주, 이건 정치 형태야?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시민, 민주적인 선생, 민주적인 학생, 여기서 말하는 민주라는 건 뭐예요? 그 학생과 그 사람이 상당히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과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의미는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화할 줄 아는 진민이, 양보할 줄 아는 진민이, 타협할 줄 아는 진민이, 맞죠? 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면 그 다수결의 결정에 승복할 줄 아는 진민이, 관용의 자세가 뭔지 아는 진민이,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알아먹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상당히 넓게 다양하게 어떤 살아가는 어떤 생활 양식과 그 생활 원리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가 넓게 사용된다라는 의미고요. 알겠죠? 정치 형태, 다수가 지배하고 민중이 통치하는 그러한 어떤 통치 형태로서의 뜻만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민주주의 의미가 좁게 사용된다. 협의의 민주주의다라고 그냥 불러주는 겁니다. 되게 좀 이론적이죠, 그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이 민주주의라는 도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인간 존중, 그 인권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었죠. 그죠? 근데 이 최고의 목적인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할게. 이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알겠죠? 뭐냐면 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될 두 가지 수단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제 조건으로서 논의가 되는 게 바로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권 존중이죠. 그죠? 근데 이 인권 존중을 민주주의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무조건 달성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모든 국민들이 다 자유로워야 되고요. 모든 국민들이 일단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 존중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만 알면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교재 이제 넘겨보시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진짜 뜻과 의미를 또 한번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알겠죠? 자유부터 한번 가보죠. 자유. 이게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 주로 이제 수능에서 정치 수업을 할 때 이제 수많은 고3과 재수생들, 그런 장수생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자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이것도요. 자유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지만 이게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줄 아는 친구들도 별로 없습니다. 자유가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맞긴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랑 관련돼 있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유의 역설이라고 나와 있는 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자유가 아니고 그런 건 방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쌤이 소녀시대 유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녀시대 유리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유리를 내 방에 가두어 놓고 내가 볼 때마다 꺼내가지고 보고 또 가둬놓고 보고 싶을 때 또 꺼내놓고 또 가두고 이게 제 자유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건 범죄입니다. 일단 범죄고요. 이건 방종이죠. 뜻이 뭐냐? 내 자유를 추구하긴 해도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까지, 그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유라 부를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방종은 자유가 될 수가 없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유의 진짜 뜻은 어떻게 이제 일하는 것이냐? 역사적인 개념으로 제가 접근을 해드릴게요. 이 자유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자유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다시 한번. 자유의 진짜 뜻은요. 부당한 간섭은 받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자유의 진짜 뜻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요. 주로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왔게요? 바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의 절대 왕정으로 친다면 다름 아닌 왕들이 되겠죠. 그죠? 그 절대 군주들. 국가로부터 시민들이 너무 심하게 부당한 간섭들을 받아왔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 심하게 제한받고 침해당했다 보니까
시민혁명이라는 사건이 터지는 것이었고요. 그죠? 절대 왕정을 무너뜨렸고, 근데 자유주의 시민사회가 그래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알아는 먹겠지.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바로 자유가 되고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죠? 네. 자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재 보시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뭐 자유의 특성에서 개인성, 사회성, 뭐 자유에 대한 견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오케이죠? 자, 다음요. 자유는 이렇게 뜻을 파악할 수 있다면 평등은 뭐냐? 평등은 자유와 거의 정반대의 가치가 됩니다. 요거부터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평등의 내용을 또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는 분명히 내가 뭘 하든 간에 제발 좀 부당하게 간섭하고 상관하지 마. 내가 뭘 하든 간에 상관하지 마. 이게 자유였었죠. 맞죠? 평등은 뭡니까? 차별받지 않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취급해줘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너무 부당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발 좀 하지 말아줘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과 평등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둘 다 전부 다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지만 인간 존중이 실현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면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자유가 중요합니까? 평등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또 대답을 못해요. 근데 대답을 하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하긴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맞긴 맞습니다. 근데 자유가 평등보다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라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정말로 내 자유고 내 마음이라면 그때는 서울대학교에 다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못 들어갑니다. 그죠? 반드시 뭔가 차이를 인정을 해야 그때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죠? 무조건적으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먹겠냐? 부자들은 뭘 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 권력도 좀 세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막 1000평짜리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유를 선호할까요? 평등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자유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요. 내가 뭘 하든 간에 상관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걸 선호하겠죠. 근데 쌤처럼 가지지 못한 자들, 노동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를 선호할까요? 당연히 평등입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동자와 사장님 간의 갈등이라는 건요. 자유와 평등의 갈등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해되겠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무슨 수능 시험 폐지 이런 게 나오면 공부를 못하는 놈들은 반대할까 쌍수 들고 환영할까? 환영할 겁니다. 왜요? 빌어먹을 시험 제도가 없어지니까. 근데 전교 1등 친구들은요. 어때? 되게 싫어하겠죠. 나는 공부 잘하는데 나는 능력이 쩌는데 왜 시험을 없애고 지랄이야. 나는 시험 잘 봐서 나는 스카이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요. 정말로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섞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적절한 비율로 기똥차게 섞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과제인데요. 이건 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현재 이명박 정권은요. 뭐를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예, 이겁니다. 이거야! 라고 그분은 얘기하지만 이겁니다. 예, 웃기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요. 물론 제가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 성격이에요. 예, 알아들으면 알아들으세요. 예. 그쪽은 이제 이쪽에 좀 더 무기를 뒀었죠. 모르겠습니다. 어디 쪽에 무기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는 되겠죠?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평등은 뭡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해버렸는데요. 이거는 평등이라는 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단순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요걸 붙여놨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그러면 우리 똘똘한 친구들 이거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정반대로. 만약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를 거꾸로 해석한다면 이런 말이 성립됩니다. 만약에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차별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는 함부로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요. 그때는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라는 것과 차별이라는 건 엄청나게 다른 뜻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이 말을 좀 더 이론적으로 제가 구성을 해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평등이 두 가지 의미예요. 이거 어떻게 부르냐? 평등에는 이런 평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평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그럼 절대의 반대말인 상대적 의미의 평등도 당연히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라는 두 가지 평등의 개념이 있어요. 뜻이 뭘까요? 절대적 평등이라는 건 무조건 똑같이 취급해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라는 것이 있다면 A와 B는 언제 어디서든 무조건 똑같이 취급한다. 이게 절대적 의미의 평등입니다. 맞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평등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럼 상대적인 의미의 평등은 뭐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의 평등이 바로 요겁니다. 상대적인 의미의 평등을 우리나라는 지향을 해요. 이건 어떻게 이제 이해하는 거냐면 A와 B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취급을 해야 되면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A와 B라는 놈이 다르다면 다른 건 다르게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취급을 하지만 다른 건 다르게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또 다른 건 다르게 취급을 하겠다라는 요 논리.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지만 A와 B를 다르게 취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수능 수업할 때 많이 드는 예를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이 달리기 시합 예를 제가 많이 들어요. 달리기 시합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출발선에 섰습니다. 선수 A와 선수 B가 출발선에 섰어요. 둘 다 열심히 나름 빡시게 훈련했고요. 둘 다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동일 출발선에 섰습니다. 준비 땅 했습니다. 전력 질주했습니다. A 결승선에 이미 골인했고요. B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나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거죠? A가 이긴 거죠. 그죠? A의 승리로 끝나는 게 당연합니다. 요 그림만 놓고 본다면 A가 B를 이겼다. 승리는 A의 몫이다. 금메달은 A 것이다. 차별 있어 없어? 없죠. 여기 지금 부당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평등이죠. 네. 근데 얘기를 조금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알고 보니까 A가 누구였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바로 우사인 볼트였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죠? 100m 신기록 수립자입니다. 근데 B가 이런 젠장 알고 보니까 초딩이었던 거예요. 헐. 예. A는 볼트였고 B가 초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볼트와 초딩이 동일 선상에 서가지고 준비 딱 뛰면 이게 평등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달리기 시합을 시킨 그놈이 또라이입니다. 맞죠? 아니 어떻게 볼트랑 초딩을 동일 선에 세워서 달리기 시합을 시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건 평등이 아니고 뭐야? 이게 불평등인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죠?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거예요. 알아먹지? 그러면 만약에 이걸 볼트와 초딩을 무조건 똑같이 취급을 하게 돼버리면 이때는 뭐가? 오히려 불평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트와 초딩이 아닌 볼트와 무슨 불트라는 삐까삐까 놈이 둘 다 서 있으면 그때는 볼트와 불트는 같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볼트와 초딩이 서 있으면 이때는 볼트랑 초딩은 같아, 달라. 어떻게 볼트랑 초딩이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볼트랑 초딩이 다를 때는요,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누가 앞에서 뛰어야 돼? 초딩이 한 이쯤에서 뛰어야 돼요. 잘하면 병신 여기서 뛰어도 져요. 이분 가속도의 사나이거든요. 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게 상대적인 의미의 평등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우스갯소리로 한번 예를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상대적 의미의 평등이 적용이 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뭘 들어볼까요? 누진세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누진세가 뭐냐면 세금을 내는 비율을 의미하는 어떤 조세제도의 이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고요.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는 다르게 취급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죠. 누범 가중처벌. 이건 뭐죠? 초범과 전과시범은 물론 둘 다 범죄자고 나쁜 놈이지만 형벌을 부과할 때는 같게 부과해야 돼, 다르게 부과해야 돼. 다르게 부과해야죠. 누구한테 훨씬 더 무거운 형벌? 전과시범. 맞죠? 절도범과 살인범. 똑같은 범죄자이긴 하지만 같게 취급해야 돼, 다르게 취급해야 돼.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병역의 의무. 우리 남학생들 또는 남성 회원분들이 계시다면 기분이 또 이제 별로 좋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요, 여성도 국방의 의무는 있어요. 근데 병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알겠죠? 나라를 지키는 건 전부 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긴 하지만 징병당하는 이 병역의 의무는요, 남자만 군대에 가고 여자는 군대에 안 가는 건 차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것들을 상대적 의미의 평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민주주의의 의미, 그리고 이념, 그리고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인 자유와 평등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한번 쫙 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이제 운영 원리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제목은 민주주의 운영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또는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제도적인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바로 가보죠.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시스템, 기본 원리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죠. 첫 번째가 뭐죠?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국민주권의 원리. 이건 좀 말뜻이 쉬우니까 좀 빨리 가보죠. 국민주권의 원리.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주권 재민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을 수 있지? 여기서는 무슨 말입니까? 주권은요, 국가 최고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재민, 요건 있을제, 백성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최고 권력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다음 두 번째는 대의 정치. 이걸 대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대의 정치 또는 매의 민주주의. 다른 말로 간접 민주주의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의 반대말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깊게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뜻만. 이 대의 민주주의라는 건 대의. 일단 요 의라는 말은요, 뜻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사 내지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대는 큰 대일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는요, 대신한다. 그러니까 replace의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전체 국민의 뜻, 전체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의미가 또는 국민 전체의 의사와 뜻이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겠냐? 이거 뭐 다 알 거 아니냐? 대의 민주주의는 당연히 대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대표는 누굴까요? 우리나라로만 얘기를 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가면 이렇게 생긴 집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쓰레기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농담이 아닌 것 같고요.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 살죠. 299개의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299명의 국회의원들이시고요. 이거 지들이 한 거야? 국민들이 선거라는 걸 통해서 뽑아준 거야? 뽑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실현할 수는 있는데 전부 다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언제 다 모입니까? 그죠? 그래서 299명의 대표를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물론 뭐 지역구도 있고 전국구도 있지만 그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대표를 선출해주면 이 선출된 대표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잘 대변해줘라. 이게 대의 민주주의의 뜻입니다. 근데 과연 이분들이 잘 대변을 해주는가는 의문입니다. 근데 원칙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세 번째는 뭐 나오나? 권력 분립. 뭐 삼권 분립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근데 모든 권력 분립 시스템이 전부 다 삼권 분립은 아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권 분립입니다. 근데 영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삼권 분립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눠라라는 건데요. 이건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기본적인 상식적 개념이라서 아마 좀 아실 것 같네요. 자, 어떻게 분리시키죠? 첫 번째는 국회인 입법부. 어떤 국가 권력을 주는 겁니까? 법을 즉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인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법을 만들면 그 만든 법을 뭐 해야 될까요? 집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이걸 행정권, 뭐 영국은 집행동맹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 집행권, 행정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부가 있겠죠. 행정부의 대빵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과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이분이 행정부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법을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때 저의 꿈이었습니다. 쌤은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저도 뭐 사법고시 공부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포기를 했고 강사를 이제 직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법부, 법을 적용 내지는 법을 해석하는 권한 어디야?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권한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권 분립, 국가 권력은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정확하게 3등분 시켜서 국가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요. 다른 권력이 견제를 못해요. 이해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떻게 해볼까? 그래요. 이분 말고 옛날에 이런 대빵도 계셨어요. 뭐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이분이 여기 대빵이셨을 때는요. 행정부가 이만했습니다. 맞죠? 입법부는요. 한 요만해요. 사법부는요. 점이었습니다. 점 안 찍혔네. 점이었어요. 뭔 말이죠? 모든 국가 권력이 누구한테? 박정희한테 싹 다 몰려서죠.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이해가 돼. 그러면 행정부가 이만하면 국회의원들이 하지마 해봐야 안 먹힙니다. 사법부는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요. 모든 것들이 행정권 중심으로 다 국가 권력이 집중되고 돌아가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입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또 정리를 하는 건 뭐냐? 이 3권 분립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굳이 국가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눌까요? 바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세 가지로 잘라 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아이고. 다음 네 번째 다수결. 다수결에 넘어갈게요. 설마 다수결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다섯 번째가 법치주의인데 이 법치주의는요. 입헌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제 입헌주의라고 보셔도 돼요. 원래는 다른 뜻인데 우리 독학사 윤리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 시험에서도 뭐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뭐 상관 있나? 볼까요? 입헌주의. 여기는 법치주의. 이것도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입은 역시나 뭔가를 만든다 라는 뜻이고요. 이 헌은 뭘까요? 국가 최고 규범, 조직 규범, 기본적인 최고법, 바로 헌법이죠. 그죠? 이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헌법에 기초한 국가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입헌주의라는 사상은요. 정말로 중요한 사상이 되고요. 이 입헌주의의 반대가 뭐냐면 인치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 사람 인자를 쓰시면 돼요.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일개 사람이 주로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의 군주가 되겠죠. 이 인치할 때 이 인은 주로 절대 왕들, 군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들이 지 꿀리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민주주의, 민주정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치주의라는 어떤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고 헌법, 근대적인 헌법과 법률을 만들어서 그 헌법과 법률에 이제 좀 기초한 그러한 국가 통치가 이제 민주정치의 좀 기본적인 이제 원리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알아먹겠죠. 이거 말고도 뭐 지방자치의 원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정치학 개론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제가 또 보기 편하게 표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국민주권, 입헌주의, 대의제, 권력분립 보이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라고 챕터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민주주의의 생활 원리. 옆에다가 한마디만 써놓으세요.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아까 기억나시죠? 광의의 민주주의. 뭐 민주적인 진민이 민주적인 개똥이 할 때 그 민주주의예요. 넓은 의미로서의 어떤 생활 양식과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큰 표를 하나 붙여놨죠. 비판, 양보와 타협, 관용,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뭐가 생활 양식이 민주주의인지 어떤 게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인지는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자, 제1장 민주주의 원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 제2장으로 넘어가서 민주주의가 언제 생겼고 어떤 흐름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까지 왔는가 이걸 또 한번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제2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